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살면서 돈 때문에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다니. 이지혁은 박성재에게서 이런 면모를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한때는 목숨보다 믿었던 친구였고 밤새 술을 마시며 서로의 상처를 털어놓던 형제 같은 사이였다. 하지만 어느 날 변호사의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갈랐다. 한진우 회장이 남긴 유언장에 박성재 씨 이름이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이지혁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박성재의 이름이 왜 거기 들어가 있단 말인가? 유언장은 한진우의 사망 직후 공개되었다. 지병 악화로 입원한 지 일주일 만이었다. 회장은 세상과의 이별을 담담히 준비한 듯했다. 그의 재산 대부분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고 하늘건설의 지분 일부는 법적으로 두 아들에게 남긴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 그 두 아들 중 한 명이 이지혁이었고 다른 한 명은 뜻밖에도 박성재였다. 이지혁은 변호사에게 물었다. 이건 오타죠? 그러나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유전자 감정 결과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두 분은 동일한 부계로 확인됐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기울었다. 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한진우가 남긴 서류 더미를 바라보았다. 박성재, 그 이름이 유언장의 두 번째 줄에 선명히 적혀 있었다. 둘 다 내 피를 나눈 아들이다. 그날 밤 지혁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비가 내렸고 도로의 불빛이 물 위에서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에서 마음이 무너졌다. 너까지? 지혁은 박성재의 얼굴을 떠올렸다. 늘 옆에서 자신을 지지해주던 사람, 누구보다 의리를 지켰던 친구. 그 친구가 이제는 형제라니. 그리고 그 형제가 상속인이라니. 그 의미는 단순히 혈연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재산과 권리의 경쟁자가 된다는 뜻이었다. 며칠 후 박성재는 이지혁을 찾아왔다. 지혁아, 나도 믿기지 않아. 성재의 얼굴엔 진심이 서려 있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나도 어제 받았어. 내가 그 집안 피라는 걸 알고 나도 충격이었어. 충격? 그럼 이제 너도 재벌이 된 거네. 지혁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그런 말 하지 마. 왜? 현실이잖아. 지혁은 피식 웃었다. 넌 몰랐겠지. 근데 이상하지 않아? 한진우 회장이 죽기 전에 널 불렀다면서. 박성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회장은 죽기 며칠 전 박성재를 은밀히 불러 한 가지 부탁을 남겼다. 지혁을 지켜라. 그 아이는 너무 정직해서 상처받을 거다. 그 말을 들었을 땐 그저 친구를 향한 부탁이라 여겼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그 말이 마치 형제에게 남기는 유언처럼 들렸다. 유언장이 공개된 지 일주일 하늘건설 이사회는 급히 소집됐다. 법적으로 상속권을 가진 두 아들 중 누가 하늘건설의 지분을 이어받을지 결정하는 회의였다. 지분 분할은 간단하지 않았다. 한진우의 유언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었다. 가장 능력 있는 자가 내 자리를 잇되 두 사람 모두 피를 부정하지 말라. 결국 능력 평가를 명목으로. 두 사람은 경쟁을 해야 했다. 누가 회장의 의중에 부합한 후계자인지를 가리기 위한 경영 시뮬레이션이 열렸다. 박성재는 냉철했고 이지혁은 정직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정직한 사람보다 냉철한 사람의 편이었다. 첫 번째 승부는 하늘건설의 자회사 매각건이었다. 지혁은 인수합병을 통해 회사를 안정적으로 키우자는 전략을 내세웠고 성재는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을 높이자는 안을 들고 나왔다. 결과적으로 이사회는 박성재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혁은 패배를 인정했지만 속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몰랐던 건 박성재의 뒤에 누군가가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 인물은 하늘건설의 숨은 투자자, 그리고 오래전 한진우의 비서였던 인물이었다. 그가 박성재에게 접근해 말했다. 넌 재벌가의 정통 후계자가 될 수 있다. 그 대신 지혁을 끌어내려라. 처음엔 거절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유혹은 달콤해졌다. 지혁은 내 친구이자 형제였지만 동시에 평생의 그림자이기도 했다. 항상 앞서 있었고 늘 빛나는 쪽에 서 있었다. 이제 한 번쯤은 내가 앞서도 되잖아. 그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 무렵 지은호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다. 이지혁은 회의와 갈등 속에서도 매일 밤 그녀 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그녀가 없었다. 테이블 위에는 짧은 메모 한 장이 있었다. 조용히 있고 싶어요. 아무도 찾지 마세요.
그 한 문장이 이지혁의 가슴을 쥐어찔렀다. 그녀가 떠난 이유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었다. 임신 사실이 언론에 흘러나갔고 재벌가 사생아의 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가 흘렸는지는 분명했다. 박성재의 진영에서 흘린 정보였다. 이미지가 무너져야 경쟁이 끝나기 때문이다. 이지혁은 참았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왔다. 그는 박성재를 찾아가 물었다. 너야? 무슨 말이야? 기사.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넌 할 수 있잖아. 박성재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지혁 정의가 회사를 살려주진 않아. 지혁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래도 난 사람은 잃지 않아. 그 말에 성재는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사람을 잃지 않겠다고? 그럼 너는 날 버릴 수 있겠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완전히 갈라섰다. 같은 아버지의 피를 나눴지만 다른 선택을 한 두 아들. 몇 달 뒤 하늘건설 주가가 폭락했다. 내부 정보 유출과 불법 자금 회전이 문제로 떠올랐다. 언론은 두 형제를 정면으로 비교했다. 정직하지만 무력한 아들과 냉정하지만 유능한 아들. 대중의 시선은 둘 다 향했지만 끝내 한쪽은 추락하고 다른 한쪽은 올라갔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다. 불법 자금의 출처가 바로 박성재의 비밀 계좌에서 발견된 것이다. 회사의 돈이 특정 투자조합을 통해 빼돌려지고 있었다. 그 조합의 명의자는 한진우의 비서, 그리고 서류상 후견인으로 박성재가 올라 있었다. 박성재는 처음엔 부인했다. 그건 함정이야. 나도 모르게 서류에 이름이 들어간 거야. 하지만 이지혁은 냉정히 말했다. 이제 와서 거짓말은 그만해. 형제라도 용서 못해. 그날 밤 비가 또 내렸다. 지혁은 한진우의 묘 앞에 섰다. 아버지, 당신이 만든 두 아들 결국 이렇게 싸우네요. 묘비 위로 빗물이 흘러내렸다. 지혁은 속삭였다. 피보다 무거운 건 선택이에요. 저는 그 선택을 지켰어요. 하지만 그때였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형, 큰일이야. 성재형이. 이지원의 떨린 목소리였다. 무슨 소리야? 경찰서야. 성재형이 자수했대. 모든 게 자기 소행이라고. 지혁은 순간 멈췄다. 도대체 왜 자수한 걸까? 그가 죄책감 때문인지, 누군가의 협박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진실을 감추기 위한 연극인지 아무도 몰랐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이지혁은 즉시 경찰서로 향했지만 이미 수사관들이 성재를 데려가는 중이었다.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의 외침이 쏟아졌다. 하늘건설 비자금 사건. 후계자 중 한 명, 전격 자수. 형제 간 재산 싸움, 결국 비극으로. 성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러나 순간 스쳐간 눈빛엔 이상한 결심이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포기에 가까웠다. 그날 밤 지혁은 경찰서 면회실에서 성재를 마주했다. 유리창 사이로 마주 앉은 두 사람의 얼굴은 피곤했다. 왜 이랬어? 이게 나야. 무슨 소리야? 지혁아, 내가 그 집 피라는 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성재는 허공을 바라봤다. 그 사람의 피가 내 안에 흐른다는 게 무섭더라.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내가 밉고 그게 멈추질 않더라. 지혁은 말없이 손을 쥐었다. 그래도 이렇게 끝내면 안 되잖아. 끝내야지.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신 약속해. 나 대신 하늘건설을 깨끗하게 만들어. 아버지가 남긴 이름이 더는 욕이 되지 않게. 그 말은 유언처럼 들렸다. 지혁은 눈을 감았다. 형제면 같이 살아야지. 같이 싸워야지. 하지만 성재는 그저 미소를 지었다. 우린 이미 충분히 싸웠어. 이제 내가 살아야 해. 며칠 후 세상은 또 한 번 뒤집혔다. 박성재의 자수 이후 경찰은 비자금 조성의 지시자는 박성재 단독이라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모든 책임이 그에게 쏠렸다. 하지만 사건의 흐름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지혁은 수사 기록을 확인하다가 자금 이동 경로 중 마지막 5억 원이 사라진 흔적을 발견했다. 그 돈은 누군가의 개인 계좌로 들어갔고 그 계좌 명의자는 김다정이었다. 그 순간 지혁은 믿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 그가 어머니의 방 서랍을 열었을 때 거기엔 낡은 봉투 하나가 있었다. 한진우 회장 경비 처리용이라고 쓰인 봉투. 안에는 오래된 통장과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다정 씨, 혹시 이 돈이 필요할 때가 오면 쓰세요. 아이는 내가 못 지켰지만 당신은 지켜야 합니다. 서명은 한진우였다. 지역은 그제야 이해했다. 33년 전 한진우는 김다정을 단순히 아이의 보호자로 생각한 게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보호비 명목의 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고 그 사실을 박성재가 알게 된 것이다. 즉 성재의 자수는 지역을 지키기 위한 희생이 아니라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한 거래였다. 지역은 다시 경찰서를 찾았다. 형,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성재는 피곤한 눈으로 웃었다. 내 어머니는 나한테 어머니 같았어. 그분이나 어릴 때 몰래 밥 챙겨주고 옷도 사줬던 거 기억 안 나? 지역은 그제야 기억이 스쳤다. 고등학생 시절 한겨울에도 성재가 따뜻한 목도리를 하고 있었던 날. 그때 어머니가 준 거였어? 응. 몰랐지? 그럼 왜 나 대신 감옥에 가? 내가 그 돈을 옮긴 거야. 그분 이름을 지우려고. 그게 내 죄야. 지역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친구와 형제, 죄인과 희생자, 그 모든 경계가 무너져 내렸다. 그때 새로운 폭로가 터졌다.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경찰에 녹음 파일을 보냈다. 그 파일 속 목소리는 한진우의 것이었다. 내 재산의 절반은 지역에게, 나머지는 성재에게. 단 누가 먼저 사람을 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 말의 의미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역은 곧 깨달았다.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건 혈연이 아니라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건 감옥에 있는 박성재였다. 시간은 흘러 성재의 재판날이 다가왔다. 법정 안에는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빽빽히 들어찼다. 검사는 단호했다. 피고는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고 재벌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법 거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다른 자료를 제출했다. 피고가 옮긴 자금은 불법 이익이 아니라 김다정 씨 명의의 계좌를 보호하기 위한 일시적 이동이었습니다. 실제 사용 내역은 모두 하늘건설의 복지기금으로 쓰였습니다. 법정안이 술렁였다. 지역은 방청석에서 손을 꽉 쥐었다. 결국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피고 박성재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성재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패배의 미소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몇 주 후 지역은 병원으로 향했다. 지은호가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진통이 시작되자마자 그는 손을 꼭 잡았다. 은호야, 괜찮아. 나 여기 있어. 몇 시간 후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지역은 깨달았다. 이제 싸움은 끝났어. 이 아이 앞에선 어떤 이름도 어떤 피도 중요하지 않아. 아기의 이름은 하늘이었다. 두 형제가 싸우며 지키고자 했던 그 이름.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출산 축하 파티가 끝난 다음 날 하늘건설의 임시이사회가 열렸다. 회의장에는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다. 회장 유언에 따른 상속이 무효로 판정됐습니다. 법무팀의 목소리가 울렸다. 새로운 유언 녹음이 발견됐습니다. 유언의 최종 수혜자는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스크린에 떠올랐다. 김다정.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다. 지역도 성재도 심지어 김다정 자신도. 무슨 말씀이세요? 한진우 회장은 사망 직전 모든 자산의 실질적 권리를 가장 오랜 세월 아들을 지켜온 사람에게 남긴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김다정 씨입니다. 순식간에 언론이 들끓었다. 하늘건설 유언 뒤집혀. 숨겨진 어머니의 반전 상속. 그날 밤 지역은 홀로 하늘건설 빌딩 옥상에 섰다. 비가 내리고 도시의 불빛이 아래로 퍼졌다. 아버지, 이건 또 무슨 시험이에요? 그의 손에는 새로운 유언의 사본이 들려 있었다. 그 문서 맨 마지막 줄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사람을 잃지 말라. 그러나 진실을 잊지도 말라. 그날 새벽 박성재가 그의 뒤로 다가왔다. 이제 알겠지? 이 싸움은 돈이 아니라 용서야.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다. 형, 우리 이제. 말을 다 잊기도 전에 갑자기 하늘건설 본사 쪽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불길이 치솟고 경보음이 울렸다. 두 형제는 동시에 달려갔다. 건물 안에서 누군가가 아직 나오지 못했다는 소식. 그 사람은 김다정이었다. 불길은 순식간이었다. 하늘건설 본사 21층 회장실 쪽에서 불이 치솟았고
경보음이 서울 도심을 울릴 만큼 요란하게 퍼졌다. 이지혁과 박성재는 동시에 계단을 뛰어올랐다. 엄마, 엄마 어디 계세요? 지혁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건물 안에 울렸다. 김다정은 유언 원본을 확인하기 위해 늦은 밤 혼자 회장실에 있었다. 비밀금고를 열던 순간 누군가의 발자국이 들렸고 그 직후 폭발음이 터졌다. 책상 밑에서 날아든 불길에 팔이 그을렸고 연기가 목을 조였다. 누구야? 거기 누구야? 김다정이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지혁은 문을 부수듯 열었다. 엄마! 연기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쓰러져 있었다. 그녀를 끌어안는 순간 연기가 폐로 밀려들었다. 형, 여기요. 박성재가 소화기를 들고 뛰어왔다. 둘은 힘을 합쳐 김다정을 품에 안은 채 계단으로 내달렸다. 불길이 뒤를 삼키며 쫓아왔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귀를 찢었다. 밖으로 빠져나온 순간 김다정은 의식을 잃었다. 앰뷸런스의 문이 닫히며 구급대원이 외쳤다. 심정지. 바로 이송합니다. 병원 복도는 싸늘했다. 지혁은 피 묻은 셔츠도 갈아입지 못한 채 수술실 앞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손에는 타다 남은 문서 한 조각이 쥐어져 있었다. 그건 유언장의 일부였다. 진짜 상속인은 그 문장은 그을려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 누가 의도적으로 불을 낸 것일까? 단순한 사고라기엔 너무 정확했다. 회장실 금고 유언 원본, 그리고 김다정. 모두 불길의 중심에 있었다. 박성재는 병원 복도에서 고개를 떨구었다. 지혁아, 불이 그렇게 빠를 줄 몰랐어. 그날 낮에 누가 회장실에 가스배관 수리를 맡았다고 들었는데. 수리? 응. 근데 그게 확인이 안 돼. 하청업체 명단에도 없대. 지혁은 직감했다. 누군가 일부러 설치한 거야. 우리 둘 다 없애려 한 거지. 성재는 눈을 들었다. 누가? 지혁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그날 엄마가 만나러 간 사람이 있었어. 아버지의 전 비서 오필재. 며칠 뒤 경찰은 방화의 흔적을 확인했다. 발화 지점 근처에서 발견된 휘발유 냄새, 그리고 의문의 열쇠 꾸러미. 그 열쇠에는 O와 P라는 영어 글자가 각인되어 있었다. 모두가 한 사람을 떠올렸다. 오필재. 그는 한진우의 비서로 20년을 일했으며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증인 역할까지 맡았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오필재는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다. 그의 계좌에는 거액이 이체되어 있었고 그 송금자는 놀랍게도 하늘건설 부회장 민태수였다. 민태수, 한진우의 오랜 친구이자 박성재의 멘토로 불렸던 사람. 지혁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 형, 그 사람 너랑 같이 일했던 사람이잖아. 성재는 주먹을 쥐었다.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은 아버지 같은 분이었어. 그래서 더 위험하지. 가족처럼 굴던 사람이 우리를 팔았어. 며칠 후 김다정은 의식을 되찾았다. 팔에는 화상 자국이 남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지혁아, 불이 나기 전에 그 사람이 왔었어. 누가요? 민태수. 유언장은 가짜라고 했어. 진짜 유언은 아직 금고 안에 있다고. 그럼 그걸 찾으려던 거예요? 응.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지혁이는 하늘건설을 포기해야 산다고 했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폭발이 났어. 지혁은 머리를 감쌌다. 처음부터 그놈들이 한 짓이야. 가짜 유언으로 우리를 흔들고 진짜 문서를 없애려 한 거야. 박성재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혁아, 만약 진짜 유언이 아직 있다면 그 안에는 더 큰 이름이 들어있을지도 몰라. 무슨 뜻이야? 하늘건설의 숨은 지분자, 우리 형제 말고 또 다른 자식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 말은 현실이 되었다. 한진우의 변호사 사무실 금고에서 비상보관용 유언 영상이 발견된 것이다. 거기엔 한진우의 육성이 담겨 있었다. 지혁아, 성재야. 내가 죽은 뒤 너희가 싸울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알아야 한다. 너희 외에도 한 명이 더 있다. 그 아이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딸이자 너희의 누나다. 이 모든 건 그녀에게 돌아가야 한다. 영상은 거기서 끊겼다. 두 형제는 얼어붙었다. 누나. 누가 누나라는 거야? 그리고 곧 공개된 이름은 충격 그 자체였다. 정부아. 말도 안 돼. 지혁은 벽에 손을 짚었다. 정부아는 내 약혼녀였어.
박성재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이제 그녀는 우리 누나야.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과거의 장면이 스쳐갔다. 한진우의 장례식 날 정부아가 아무 말 없이 하늘건설 현관 앞에 서 있었던 모습. 그녀의 눈빛은 슬픔보다 분노에 가까웠다. 왜 아무도 내게 말 안 했어요? 그녀의 질문이 이제 와서야 이해됐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정부아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늘건설의 진짜 상속인은 저입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제게 모든 지분을 양도하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말끝에는 오래 묵은 상처가 배어 있었다. 저는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고 이제 그 사람은 제 동생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잔인한 운명이 있을까요? 지혁은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성재가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래? 싸워야지. 누나랑. 진실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며칠 뒤 하늘건설 본사에서 비공개 회의가 열렸다. 정부아, 이지혁, 박성재. 세 사람은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공기에는 오래된 원망과 피로, 그리고 묘한 애정이 섞여 있었다. 정부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두 사람, 이제 멈춰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싸우는 척하면서 결국엔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거잖아요. 이지혁이 대답했다. 그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당신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우려 하고 있죠. 지우려는 게 아니에요. 정리하는 거예요. 그 말이 더 무섭네요. 그때 박성재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그만하자. 우리 셋 다 아버지의 피를 나눴어. 그 피가 더럽혀지면 결국 우리만 상처받아. 하지만 정부아는 고개를 저었다. 피보다 중요한 건 기억이에요. 아버지가 누구였든 나는 그 사람의 그림자 안에서 살았어요. 이젠 내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그 말이 끝나자 문 앞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보안요원이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정부와 시앞으로 온 문서입니다. 해외에서 발송된 겁니다. 그녀는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유언장이 있었다. 맨 마지막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재산은 새 아이에게 공평히 나눈다. 단 누가 먼저 진실을 버리면 그 사람의 몫은 사라진다. 지혁은 조용히 말했다. 이젠 선택이네요. 정부아가 물었다. 무슨? 진실을 버릴지 서로를 지킬지. 그리고 박성재가 그 사이에서 웃었다. 결국 아버지가 원한 건 이거였을지도 몰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거. 그 순간 창밖에서 번개가 쳤다. 세 사람의 얼굴 위로 번쩍이는 빛이 스쳤다. 누군가 웃었고 누군가는 울었다. 그리고 하늘건설의 로비 한쪽에서 다시 폭발음이 터졌다.